네, 안녕하십니까. 저 해운대 부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지 파트 담당하고 있는 관절센터 과장 권오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간단하고 이제 알아듣기 쉽게 이제 환자분들이랑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직 저는 경력이 아직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서 제 자랑을 할 거는 아직 크게 많지는 않고, 이제 제가 이제 족부 관련해서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전공의 수련을 끝나고 이제 전임이 이제 수련을 받았는데, 이제 제 자랑할 게 많이 없으니까 이제 저희 스승님 자랑을 하자면, 이제 제가 이제 족부 전문 쪽에 배운 스승님은 이제 이유천 교수님이라고 서울 백병원 쪽에 족부센터장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개원해서 계시고, 이제 대한족부족관절협회 이제 학회장을 이제 하셨고, EBS 명의에서도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으시고 그러십니다. 예전에 이제 부산에 놀러 오셨을 때 같이 이제 산책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이유천 교수님한테 1년간 이제 족부 관련해서 이제 배우고, 이제 지금 임상의로서 열심히 최대한 교수님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이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발목이 아프다고 하셔서 이제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 실제로 이제 발목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발목 문제가 아닌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실제 발목을 의미하는 거는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그려진 이 부분만 발목 관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 나머지 밑에도 관절이 있고 발에도 여러 관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발목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발목 관절염이 아닌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관절염 외에도 다른 여러 질환들이 있어서 이제 실제 이제 발목이 아프신 게 정말 발목 관절염이 맞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발목 관절염이 흔한지 안 흔한지를 보면, 이제 우리 몸의 다리 중에 관절염은 실제로는 무릎 쪽이 가장 많습니다. 빈도상으로는 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주변의 사람들한테 여쭤봐서도 대부분은 무릎 관절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고관절 관절염 이렇게 많고, 발목 관절염은 사실 그렇게 빈도상으로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발목 관절염이 상대적으로 이제 덜 흔한 이유는, 이제 발목 관절 생긴 형태가 이게 뼈 3개로 이게 둘러싸여 있어서 딱 맞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정성이 매우 뛰어난 관절입니다.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자연적으로 사용해서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관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관절보다 관절염이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절을 이루는 부분에는 다 연골이 있으니까 연골 성분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기는 한데, 실제 이제 검사를 해보면 발목 관절에 있는 연골 조직들은 실제 눌림이나 이제 당겨지는 힘에 견뎌내는 힘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관절에 비해서는 우리가 퇴행성으로 생기는 관절염 변화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2차성 관절염, 이제 다른 원인이 생기면서 생기는 관절염은 오히려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골절이 심하게 있어서 이 골절 수술을 잘 치료를 해서 뼈를 잘 붙여놔도 이제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크고 이제 데미지를 한번 입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는 바와 같이 약간 비대칭으로 관절염이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골절이 있거나 연골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당뇨 같은 게 있어서 신경병증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신경계통 질환, 아니면 인대 손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2차적으로 관절염으로 추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오시면은 이제 저한테 오셔서 다른 병원에서 이제 관절염 없다고 얘기를 막 하세요. 오셔가지고 환자분들이 자기는 이제 발목이 아파서 왔는데 병원에서 관절염 없다고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이제 이게 발목 모식도입니다. 뼈가 이제 정강이 뼈랑 이제 바깥쪽 복사뼈, 그다음에 발뼈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발목 이제 뼈고, 이제 3차원적으로 찍히진 않으니까 엑스레이 찍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찍힙니다. 여기 누워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보면 정상처럼 보여요. 이렇게 보이면 정상이니까 이제 개인 병원에서든 다른 병원에서든 발목 괜찮다, 관절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병원에 와서 사진을 이제 찍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환자분 발목에 보면 여기 뼈랑 뼈가 이제 닿을 정도로 이제 좁아 들어가 있다.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제 저 의사는 왜 관절염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왜 있다고 하냐. 이렇게 돌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똑같은 환자 사진입니다. 이게 누워서 찍은 사진이고, 이거 이제 서서 찍은 겁니다. 이제 서서 엑스레이 찍은 거고. 그러면 이제 실제 관절염 평가할 때는 이제 서서 찍는 엑스레이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워서 찍는 거는 체중 부하가 안 가해지기 때문에
실제 연골이 닳아있거나 이런 걸 정확하게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서서 찍는 엑스레이를 찍어야 이제 정확하게 발목 관절염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개인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서서 보통 안 찍죠. 대부분 누워서 다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제대로 평가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분들의 이해도가 뭐 약간 부족한 거 뭐 이런 것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아픈데 서서 찍으니까 환자분들이 힘드십니다. 와서 엑스레이 뭐 발목 한두 장 사진 찍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오면 이제 세트로 다 찍습니다. 이제 발목이 아파서 오셔서 관절 부분이 의심이 되면 서서 여러 장 사진도 찍고 필요하면 다리 전장 사진도 찍어서 평가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장 사진을 찍어봐야 아, 발목이 어떤 형태구나 이렇게 좀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참고 사항인데 이제 그 제 양력을 보시면 이렇게 대한족부족관절학회 정연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학회마다 다 다릅니다. 뭐 정형외과든 뭐 신경외과든 내과든 다 분과학회들이 많아서 이제 학회마다 이제 정연 이제 요 자격 요건이 다 다른데 이제 저희 이제 족부 이제 전문의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스승님 모시고 이제 1년간 이제 족부를 배우고 했는데 이제 6개월이든 1년이든 전임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기존의 족부 전문의로 활동하신 저희 스승님 포함해서 족부 전문의 선생님 두 분이 이제 이제 당신의 이제 족부를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수련을 했으니까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고 서류를 제출을 해야 이제 정회원으로 등록을 해줍니다. 학회에서.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뭐 돈을 낸다든가 그냥 뭐 단순히 등록만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찾아보면 이렇게 지역을 하면은 이제 검색이 됩니다. 족부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 등록이 되는데 이제 이게 다 검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검색이 되는 거고 실제로는 부산 지역도 이거보다 사람들이 훨씬 뭐 거의 한 20명 내외 정도 되는데 이제 등록해 놓으신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검색하면 10명 정도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거 참고 삼아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족부를 조금 세부적으로 조금 보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검색해서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형외과 의사분들이 무릎이나 고관절이나 이렇게 다리 쪽에 관절염에 조금 더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훨씬 더 빈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훨씬 더 익숙하고 이제 관절염 케이스나 이런 걸 많이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이제 좀 발목 쪽이나 이런 데는 조금 이제 많이 접해보지 않으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서 약간 좀 평가가 떨어지는 편도 있으니까 조금 전문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면 이런 데 검색하셔가지고 진료를 보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대표적으로 이제 엑스레이랑 CT랑 이제 MRI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누워서도 찍고 이제 서서도 찍고 여러 장 사진을 찍어서 발목 형태를 확인을 해보고 이제 CT랑 MRI도 찍는데 이제 C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서 찍는 CT가 더 좋습니다. 이제 누워서 찍는 CT보다도 서서 찍는 CT가 더 이제 어느 부분에 뭐 연골이 더 닳아있고 관절 변형이 어느 정도고 이런 걸 더 파악하기가 좋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서서 찍는 CT 기계가 있습니다. 다리만 이렇게 싹 넣어가지고 발을 이렇게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좋지만 이제 병원 운영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를 않아요. 여기 다리만 싹 들어가니까 뭐 손이나 고관절이나 배나 머리나 이런 데를 다 찍을 수가 없어서 별로 수익성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족부 쪽에 전문적으로 보시는 병원 가면 가끔 이런 CT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서 이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되고 아니면은 뭐 누워서 찍는 CT를 찍어도 엑스레이랑 같이 참고를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MRI는 이제 연골 닳아있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뭐 인대나 힘줄 조직이나 다른 2차적인 문제가 없는지 뭐 수술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발목 관절염을 오시면 1차적으로 MRI는 잘 안 찍습니다. 어차피 MRI 찍어도 대부분 어느 정도 뭐 소견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엑스레이랑 뭐 많게는 뭐 CT 정도까지만 찍고 MRI는 이제 수술 계획을 세워야 될 때 뭐 그럴 때 참고 삼아 이제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병원 오시는 게 이제 다 이제 나으려고 오는 거니까 이제 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완전히 낫게 해달라,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환자분들한테 편하게 설명드리기로는 관절은 이제 내 몸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이 쓰면서 생기는 거니까 피부 주름살 생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관절 닳아가는 게 안에 관절 연골 닳아서 주름살 생기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제 완전히 완치시켜 달라는 거는 결국 이제 주름살을 없애서 펴서 이제 젊은 피부로 만들어 달라는 건데 우리 피부과 가셔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주름살 있는 거 시술 정도 되는 거지 젊어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한테 그런 마술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관절염이 왔는데 그게 완전히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이 아니고 저희는 치료를 해서 어떻게든 더 써보고 안 되면 뭐 적극적인 다른 치료를 해보고 이런 치료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완치를 시켜주세요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이런 데서는. 그래서 이제 먼저 비수술적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많지는 않아요. 이제 증상을 결국 조절을 해보는 겁니다. 아픈 걸 좀 덜 아프게 하고 이제 해보는 건데 이제 체중 관리하는 거, 이제 발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정적인 구조물인데 관절 자체의 면적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체중이 위에 갑자기 늘어나 버리면 발 사이즈랑 발목 관절 크기는 한정적으로 돼 있으니까 안 그래도 관절염이 있는데 체중이 더 늘어버리면 관절이 점점점 더 나빠집니다. 통증도 더 심하고 그래서 체중 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신발 같은 거 좀 편한 신발. 당연히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뭐 구두 신지 않을 거고 힐 같은 거 안 신을 거고 그렇게 하겠지만 뭐 이런 흔들의자처럼 이렇게 이제 쿠션 이렇게 뒤꿈치를 딱 디뎠을 때 체중이 한 번에 뒤꿈치에 많이 실리지 않고 이렇게 분산될 수 있는 이런 신발을 신으면은 그래도 체중 부하를 좀 분산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보조적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수술적 치료로 많이 하는 건 역시 약 드시는 거, 먹는 약 챙겨 드시는 거랑 뭐 주사 치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먹는 약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어깨든 뭐 손목이든 이제 뭐 무릎이든 발목이든 대부분 다 정형외과에서 쓰는 약들이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고 그래서 이제 진통 소염제 약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드시면서 증상 아픈 거 그때그때 관리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발목 관절염에는 주사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사로 쓸 수 있는 게 무릎에는 주사로 쓸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무릎에는 연골 주사도 있고 뭐 콘주란이라고 해서 뭐 DNA 주사도 있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주사를 쓸 수 있는데 못 씁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는 비슷한 관절이고 당연히 연골이 덮여 있으니까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은 되는데 이제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게 정확하게 이제 근거를 가지고 되는 이제 약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적응증에 맞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관절에 뭐 발목 관절염이 있어서 연골 주사를 맞았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다른 부분에 놓는 약제를 조금 뭐 남겨놔서 발목에 놓거나 뭐 이렇게 변칙적으로 쓰는 경우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연골 주사나 이런 것들은 발목에 쓸 수 없습니다. 적응증으로 해당되질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사요법이 있습니다.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프롤로 주사도 있고 뭐 PRP 주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관절염에 소용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놓는 분들 많으신데 뭐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은 인대나 힘줄이나 이런 데 손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걸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이제 주사지 연골이 달아가는 관절에 놓는다고 뭐 이펙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뭐 인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다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편하게 환자분들한테 얘기하기로 DNA 주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요 PDRN이라고 연어 알에서 추출한 요 성분을 갖다가 약제를 만들어서 쓰는 게 있는데 이런 거 힘줄에서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절에서도 쓰기도 하는데 이런 주사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 있을 때 뭐 부가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뼈 주사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뭐 실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환자분들은 뼈 주사로 많이 알고 있어요. 하얀 색깔 뼈 주사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스테로이드는 잘 쓰면은 좋은 약제예요. 뭐 스테로이드라고 그러면 되게 거부감이 심할 수 있는데 횟수 간격에 맞춰서 적정량을 쓰면은 그것만큼 좋은 약이 없기 때문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이제 약을 쓰면은 뭐 스테로이드 주사도 가끔 쓰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테로이드 주사를 뭐 몇 주에 한 번씩 계속 맞는다거나 대여섯 번, 뭐 여섯 일곱 번씩 넘게 계속 맞고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적당한 횟수 내에서 본인 증상에 맞춰서 주사를 맞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주사 치료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이제 수술 치료를 이제 결국 안 나오면은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지만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뭐 연골 재생 수술 요새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뭐 무릎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고 뭐 줄기세포 수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실제로 발목에서 이런 걸 했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런데 정확한 수술 명칭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환자분들 중에 발목에는 줄기세포로 하는 수술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국가에서 인정돼서 이제 진행되는 수술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연골 관련된 수술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관절염이 아니고 이제 관절염은 아니지만 관절염은 이제 전체적으로 연골이 다 달아가는 거
그거 말고 국소적으로 이제 연골만 살짝 이렇게 까지듯이 다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 40, 50대 중년분들. 이런 분들은 골 연골 병변을 수복시키기 위해서 뭐 소위 말하는 뭐 줄기세포 시술, 이제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오해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구멍만 뚫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수술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관절염이 있을 때 이렇게 수술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정식 명칭은 이제 변연절제술, 이제 관절 내 한마디로 청소하는 겁니다. 지저분한 조직들 정리하고 보풀하게 일어나듯이 안 좋은 관절 연골 정리하는 것들. 미세천공술, 이제 연골이 벗겨져서 있는 뼈 부분에 이제 구멍을 내서 이제 조금 연골이 차오르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관절염을 근본적으로 교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그다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술은 안 합니다. 이런 거는 뭐 일시적인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치료 효과가 볼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요. 그다음에 뼈 튀어나온 것들 자르는 뭐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뭐 관절 안을 건드리는 건 아니고 관절 많이 움직이면서 관절염이 생기면 주변에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뼈가 자라니까 이런 걸 깎아낼 수는 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술기인 거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관절염에 대해서 수술을 하려면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내 관절을 계속 써보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기 관절염이 돼서 도저히 내 발목을 쓸 수가 없으면 이제 발목 관절을 붙이든지 아니면 인공관절로 치환하든지 이 2가지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 보존 수술이라고 명칭을 해놨는데, 이제 원리는 이제 관절의 변형이랑 정렬을 교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탑을 바로 세워서 이렇게 교정을 하듯이 이제 발이 디뎌질 때 자꾸 기울어져서 디뎌지면서 한쪽이 쏠리니까 이제 괜찮은 쪽을 더 닿게 만들어서 조금 덜 눌리도록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절염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수복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좀 덜 눌리게 덜 아프게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정을 하고 나면 실제 엑스레이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엑스레이가 좋아지지 않더라도 이제 뭐 환자분 증상은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뭐 이런 수술을 고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디뎌지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관절염 변화가 오면 이제 뒤죽박죽으로 이제 틀어지면서 디뎌지면서 한쪽으로 쏠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변형을 교정해서 바로 디뎌지도록 만들어지고자 하는 게 이제 수술의 목적이고요. 이제 제가 수술한 환자들 케이스입니다. 이제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 이제 요분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환자분이고, 요 발목 격자, 요 사다리꼴 형태로 돼 있는 게 딱 일치를 해야 되는데 안쪽은 연골이 다 닳아서 이렇게 뼈랑 뼈가 거의 닿여 있을 정도인데, 이 휘어 있는 발목을 교정을 합니다. 실제 여기는 아무것도 건드리진 않고요. 위쪽에 있는 발목 뼈 2개, 이제 정강이 뼈랑 복사뼈 쪽을 끊어가지고 나뭇가지 꺾듯이 살짝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휘어 있는 변형을 교정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안에 연골은 실제로 생기진 않아요. 연골이 생기진 않는데 이렇게 관절 간격을 살짝 1, 2mm랑도 조금 이렇게 띄워주면 실제로 눌리는 부분이 줄어드니까 환자분들의 증상이 좀 편해지고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안쪽 부분에 국한적으로 이렇게 연골이 닳아서 거의 이렇게 닿을 정도로 돼 있어서 마찬가지로 위에 교정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은 금속까지 다 빼고 났는데 엑스레이 보면은 이제 수술 전이랑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공간이 살짝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달아있는 관절염 부분이 덜 눌리도록 이렇게 해보는 거고요. 이제 이분도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안쪽이 다 달아서 이렇게 닿여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보면은 지면, 여기 서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인데 지면이 여기 평평하게 있으면 발목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이분 나이가 한 60, 70 넘어가시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발목 자세가 잡히고 나서 거의 한 4, 50년을 이제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이제 기울어진 발목입니다. 본인이 딛고 걸을 때는 평평하게 걷는 거지만 실제로는 기울어져 있는 길을 걷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이 계속 한쪽만 힘이 쏠리니까 이쪽만 관절이 달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디뎌지고 발이 틀어져 있으니까 이 발목을 교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면에 대해서 발목을 평평하게 디뎌지게 만들어주고, 이게 꺾여서 틀어져 있는 정렬을 교정을 해서 요분은 위에 있는 뼈도 교정을 하고 뒤꿈치 뼈도 교정을 해서 발이 최대한 좀 편하게 디뎌지게 만들어지도록 하면 이제 안쪽에 이렇게 벌어지는 효과가 생기면서 통증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분도 비슷합니다. 똑같이 기울어져 있고 안쪽이 달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분은 평발까지 같이 동반이 돼 있어서 단순히 뒤꿈치 뼈 교정만 한 게 아니고 관절 하나를 유압을 했어요. 유압을 한 거는 발목을 붙인 건 아니고 발목 밑에 있는 관절을 조금 붙이고 위에를 교정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마찬가지로 교정이 돼서 증상도 좋아지고 엑스레이도 어느 정도 좀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보존 수술은 대신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절 연골이 달아있는 부분 자체는 아무것도 건드리질 않아요. 그건 달아있는 부분은 놔두고 휘어져 있는 변형을 교정하고 정렬만 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남습니다. 이제 통증이 100이라 그러면 제가 환자분들한테 편하게 설명하기로는 100이 0이 되는 건 아니고 한 1, 20점 정도까지는 줄어든다. 뭐 아니면 한 30점 내외 정도 남아있을 수 있다. 대신 남아있는 거는 뭐 약이나 이런 걸로 좀 조절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통증이 좀 일부 남아있고 전부 교정이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뭐 수술 술기의 문제도 있는 거고 관절염 단계의 문제도 있는 거고 심한 관절염일수록 교정을 해도 그만큼 효과가 덜하기 때문에 전부 교정이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미 관절염이 많이 심하게 진행이 됐거나 통증 자체가 환자분들마다 조금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되게 가벼운 증상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심한데 되게 둔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증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은 엑스레이 사진이 좋아져도 통증이 계속 남아있다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술 결정하는데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공하는 수술이 아니다. 실패 가능성이 있는 수술인 거고 이제 관절염 적당한 단계에서 이제 수술을 적절하게 잘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목 관절이 결국 못 쓰게 되면은 이제 말기 관절염이 되면은 발목 관절을 붙이는 수술을 하거나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발목 관절 유압술은 이제 망가진 관절을 포기를 하고 이제 관절 부분을 하나의 돌덩어리로 붙이는 수술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아예 아플 수 있는 부분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아픈 부분의 원인이 되는 걸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관절 변형이 너무 심하거나 주변에 인대나 힘줄이 안 좋아서 이제 관절 안정성에 조금 뭐 걱정이 될 때, 이제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을 때, 이럴 때는 유압술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뭐 발이 뭐 틀어지고 뼈가 갈려 나가면 뭐 이렇게 고정도 하고, 완전히 삐딱 틀어진 것들을 뭐 이렇게 옆에서 고정을 하기도 하고, 나사로 고정을 하기도 하고, 요 부분은 위아래 관절이 다 망가져서 여기 뼈를 떼가지고 뼈 이식을 써서 이렇게 크게 고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유압술을 해서 고정하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분들 이제 유압술을 한다 그러면 되게 거부감을 많이 느끼세요. 이제 발목 관절 붙이는 방법도 있고 인공관절 수술도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인공관절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은 유압술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분들도 있는데 환자분들이 되게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게 붙이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움직이던 부분을 안 움직이게 만드니까 뻗정다리 되는 거 아니냐. 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뻗정다리가 되는 거는 이제 무릎이나 고관절을 우리가 붙이는 수술을 하면은 뻗정다리가 될 수 있어요. 걸음이 엄청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뭐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나 고관절을 붙였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수술은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아주 뭐 어떤 합병증이나 큰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붙일 때 하는 거고, 발목은 관절염만으로도 붙이는 수술을 많이 하는 이유는 발목 관절은 붙이더라도 우리가 일상 보행하는데 크게 기능적으로 많이 떨어뜨리질 않기 때문에 이런 유압술을 많이 하는 관절 부위이긴 합니다. 그래서 관절염 전에 잘 쓰던 관절을 관절염 돼서 통증 때문에 많이 불편한 환자들을 유압술을 하고 나서는 뭐 관절염 전천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도가 높으신 분들, 뭐 50대 내외, 중년 이러신 분들은 가벼운 러닝이나 뭐 자전거, 배드민턴, 탁구 이런 뭐 아마추어적인 동호회적인 활동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으신 분들은 오히려 유압술을 합니다. 인공관절을 하면은 수명 문제가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젊은 분들 인공관절 해놓으면 20, 30년 동안 계속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붙이는 수술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편하게 설명드리기로 원래 젊었을 때 100점짜리 관절이면 이제 수술하고 나면 한 70점짜리 발목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내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너무 유압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발목 관절, 이제 인공관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은 뭐 다른데 여러 가지 수술을 하신 거, 뭐 무릎이든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달아있는 관절 연골 부위를 뼈랑 포함해서 잘라낸 다음에 인공물을 넣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개를 넣어요. 이제 정강이뼈, 이제 발뼈, 그다음 그 사이에 플라스틱처럼 생긴 거.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르고 보통 고관절이나 무릎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는데 발목은 디자인이 엄청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디자인이 천차만별이라는 얘기는 아직 완전히 발전을 좀 덜한 거죠. 이제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제가 수술한 케이스고 저는 인공관절 이런 디자인을 쓰는데
이렇게 얌전한 퇴행성 관절염, 말기 관절염들은 이렇게 인공관절 치환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제 유압술은 발목을 아예 붙여서 기능이 없어지는 거고, 인공관절은 내 발목을 움직이는 거니까 당연히 인공관절이 더 좋은 수술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발목은 인공관절 구조가 정상적인 관절 구조 복원을 완전히 못 시킵니다.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는 허벅지뼈가 이렇게 둥글게 돼 있고 정강이뼈가 대부분 평평하게 돼 있어서 비슷한 디자인의 형태로 넣을 수가 있어요. 큰 관절이기 때문에 다 젖혀가지고 깎아내고 집어넣고 꼬매고 이렇게가 되고, 고관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골반뼈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골반뼈가 이렇게 오목하게 돼 있고 허벅지뼈가 동그랗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라서 이런 비슷한 형태로 수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동그랗고 오목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어서 원래 관절 형태랑 유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관절들은.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뼈를 깎아내는 것만으로 O다리 심하게 휘어져 있는 거, 아니면 X다리로 심하게 휘어져 있는 것들을 일자다리로 가깝게 평평하게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는 애초에 변형이 잘 생기질 않아요. 여기 부분에 국한돼서 관절염이 많이 생기니까 변형을 고정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냥 그 안에서 갈아내서 교체만 하면 되는데, 이제 발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정강이뼈가 이렇게 오목하게 생겨 있고 이제 발뼈가 이렇게 볼록하게 생겨 있는데,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게 뼈를 꺼내서 깎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둥글게 깎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변칙적으로 복사뼈를 이제 끊어가지고 뗀 다음에 옆에서 갈아내가지고 넣는 그런 디자인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수입이 안 된 상태고, 그래서 결국 이제 디자인들을 보면은 정강이뼈는 평평하게 깎아냅니다. 이 위에 정강이뼈 되는 거거든요. 평평하게 깎아내고, 여기 정강이뼈는 평평하게 깎고, 다 평평하게 깎습니다. 이 평평하게 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면에 대해서 이게 평평하게 수평으로 깎아내고, 이 거골이라고 하는 이 둥구스름한 뼈는 절삭을 해서 이게 인공관절을 이렇게 집어넣고, 대신에 이 플라스틱 들어가 있는 가운데를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만들어서 관절 기능을 하게 만드는데,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정상적으로는 발목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관절이니까 이런 움직임만 돼야 되는데, 이게 수평적으로 절삭을 하게 되니까 필연적으로 앞뒤 움직임이 생깁니다. 이 플라스틱이랑 요 위에 있는 이제 인공물 사이에서 이 앞뒤 움직임이 생깁니다. 뭐 심하면 옆으로도 움직임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정상 관절 해부학적 구조가 아닌 관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인공관절을 쑤셔 넣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디자인적으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관절염 형태가 엄청 다양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무릎을 예를 들자면, 무릎은 O자 다리로 돼서 관절염이 심해지든지 X자리로 돼서 심해지든지 대표적으로 뭐 크게 두 가지 형태인데, 뭐 발목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안쪽, 바깥쪽, 앞쪽, 뒤쪽, 뭐 갈아내는 형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깔끔한 형태는 인공관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들 뭐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데, 못하는 건 아니지만 했을 때 제가 걱정이 됩니다. 환자분을 뭐 10년, 15년, 적어도 인공관절 하면은 15년 내에 정도는 좀 써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쓸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는 형태고, 이런 형태의 관절염 변형이 심하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인공관절을 할 수는 있는데, 인공관절은 위아래만 절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다 있는 거를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럼 결국 인공관절 더하기 다른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아까 한 것처럼 휘어져 있는 걸 교정을 하고 뼈를 갖다가 막 뜯어 고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수술의 범위가 커지죠. 2차에 나눠서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나이가 많으시면 제가 무리해서 인공관절을 권유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공관절을 하기 힘든 형태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술한 환자는 아니고 이제 저한테 온 환자인데, 관절염이 심합니다. 이거는 서서 찍은 엑스레이가 아니라서 이제 평가가 제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쪽이 다 닳았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인공관절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누워서 사진 찍은 거고 괜찮은 것 같지만, 이제 불과 이제 이게 4년 5년인가 지나서 찍은 거예요. 한 3, 4년, 이미 3년, 2, 3년 전부터 인공관절이 다 망가지고요. 3, 4년, 4, 5년 지나서 도저히 못 써먹을 정도로 다 망가져서 인공관절 있는 거 다 빼고 이제 뼈를 이식을 해서 관절 위아래를 다 붙였습니다. 이제 뼈를 인공관절 때문에 밑에 뼈가 더 갈려 나와가지고 이 관절도 못 써먹게 되니까 이게 다 붙이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이제 이런 정도로 오면은 저는 처음에 이제 유압술을 애초에 권유를 하죠. 그냥 붙이는 수술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발목 관절염은 발목만 문제가 아닙니다. 발목만 문제가 있어서 관절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발목 위의 변형 아니면 발의 변형 이런 것 때문에 발목에 영향을 줘서 관절염이 생겨요. 그래서 요분은 이제 평발이 심해서 생기는 관절염의 한 형태인데 여러분 아치가 무너져 내려앉아 있습니다. 아치가 여기서 주저 내려앉아서 여기가 망가져 있는데 확대해서 보면 이제 뒤쪽에 관절이 달아 있어요. 그래서 앞쪽 사진도 보고 옆에 사진을 보면은 이제 앞쪽은 연골이 멀쩡히 남아 있지만 이게 주저 내려앉으면서 뒤쪽만 달아가면서 관절염이 이상한 형태로 이렇게 뒤쪽만 생깁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뭐 인공관절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평발에서 생긴 문제고 이 부분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 이제 힘줄이나 관절 부분에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런 변형을 교정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발의 형태를 잡아주고 교정을 하면은 이것만으로도 발목의 증상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공관절 수술 안 하고도 잘 지내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다른 변형, 다른 문제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발목 관절 유압술은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뭐 환자분들 다 만족도가 어느 정도 높고 통증도 생각보다 이제 많이 호전이 되고 대신에 이제 발목이 원래 움직이던 게 안 움직이니까 그런 기능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 뼈가 안 붙는 게 걱정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뼈진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보통 이제 연세 막 60, 70, 80 넘어가시는 분들 유압술 하면은 이제 불유압, 뼈가 안 붙을 확률이 한 10% 내외 정도는 있습니다. 10명 정도 수술하면 1명 정도는 뼈가 안 붙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걱정이죠. 뼈가 붙느냐 안 붙느냐. 그리고 인공관절은 발목 관절 움직임이 가능하고 기능적으로는 훨씬 우월한데 사용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 뼈를 갉아먹으면서 뭐 구멍이 뚫리는 경우도 있고 수명 문제가 항상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관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른 문제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수술한 케이스들을 살펴보니까 저는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이미 말기 돼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발목 관절 유압술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관절 보존 수술을 많이 하고 그다음으로 인공관절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기 관절염이 되기 전에 오셔서 내 발목을 쓸 수 있는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면 뭐 유압술이나 인공관절을 뭐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발목 통증이 관절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관절염이 때문에 아닌 것도 많고 실제 관절염이 있지만 이제 그게 평가가 제대로 안 돼서 놓치는 경우도 많으니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찍 진단하고 치료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절 보존하는 수술을 하면은 조금 더 뭐 10년 가까이 넘게 더 자기 발목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이런 수술 치료 방법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말기는 유압술이나 인공관절 수술하는데 유압술은 너무 거부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